예, 쉬는 시간에 모의고사 답이 좀 이상하다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몇 개 체크해드리. 시험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13번인데요. 나중에 뭐 있으신 분들은 뭔지를 모르시니까. 네, 그렇죠. 네, 그 13번에 보니까 호이트 선형이론이라고 있거든요. 호이트 선형이론은, 네,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호이트 선형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교통노선의 축에 가까이 입지한다. 이렇게 틀렸어요. 자, 요 지문은 잘 알아놔야 돼. 왜 알아놔야 되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같으면 맞아요.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해요. 하지만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교통노선 축에 가까이 입지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된다? 고소득으로 바꿔야 돼. 답이 3번입니다. 근데 뭐 답이 뭐 다른 걸로 돼 있나 봐요.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나머지 문제는 아직 못 봐가지고. 자, 부동산 투자 예산인데 오늘 부동산 투자 예산까지 하면 진도가 나갈 거거든요. 그때 들으셔도 되는데요. 네. 31번에 웃을 일이 아니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보면요. 자산 관리 회사라고 나와요. 이거는 공부할 거야. 좀 있으면 해. 오늘 해. 얘는 자본금이 70억이에요. 70억. 이 70억은 자본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본금. 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있어요. 얘는 설립 자본금이 5억이에요. 5억. 그래서 우리 그 31번에 보면 답이 두 개예요. 틀린 거 찾기인데, 그 2번에 보면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자본금 5억 이상으로 한다 돼 있거든. X 얼마 이상? 70억. 3번도 틀렸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등록시 자본금은 10억이 아니고요, 5억입니다. 오늘 설명드립니다. 5억이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법을 한번 확인해 보고 왔어요. 일단 이 부분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있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법은 있잖아요.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 기준은 시험 기준은 언제 거를 기준으로 합니까?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날 기준으로 법 바뀐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이 제가 중간에 바뀐 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저도 혹시나 법이 바뀌나 싶어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보고 왔는데 여전히 5억입니다. 5억이니까 이거 5억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70억. 얘는 시험에 잘 안 내. 얘는 왜 알아놔야 됩니까?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리츠가 자산 운용을 맡기는 회사잖아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70억.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개정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개정이 되면. 네, 현재까지는 2020년 2월 21일 기준으로 시행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과 별로 관계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 32번에는요. 31번엔 2번, 3번. 자, 32번 볼게요. 32번. 2번, 3번. 자, 32번 볼게요. 32번에 보면, 네,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 답지 해설은 제대로 돼 있대요. 그 4번에 보면, 네, 수요자 집단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내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수요자 집단을 세분하고, 이게 포인트야.
세분화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세분화 전략이라고 불러요. 수요자, 고객을 나누는 걸 얘기해요. 세분화 전략이에요. 근데 제품 차별화 전략이라 돼 있죠. X예요. 마케팅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틀릴 수가 있는데, 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보고요. 틀린 게 있으면 또 제가, 네.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 2번, 3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면 2, 3번이 틀리다는 알잖아. 답안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게 틀렸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답안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자꾸 신경 쓰고 있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 틀렸는지.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네. 죄송한데요. 8번 질문에 8번? 네, 8번에 8번?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보자. 5번? 아니 8번에 5번. 8번에 5번 질문. 자, 읽어볼게요. 틀린 거 찾기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래.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변하지 않아요?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 맞잖아요. 그래 맞아.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작년 우리 30회 문제 있죠. 30회 문제를 약간 응용한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완전 비탄력이면 양불변으로 기억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럼 나머지 뭐 답은 답이 없어? 1번 한번 볼게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 생겼다니까. 작년 실제 시험 이런 문제 생겼다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불변, 완전 탄력 나오면 가격 불변입니다. 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맞습니까? 네. 수요량 변화율이 작다는 뜻이니까 맞네요.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네. 완전 비탄력이니까. 저 3번은 완전 탄력이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네. 자, 임대주택의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서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인상했대요. 수입 증가하네요. 네. 맞죠? 자, 5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했다. 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 사실 내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완전 비탄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완전 비탄력 나오면 뭐라고요? 양불변이에요. 양불변. 그 작년에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그때 이게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거든.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고 아마 5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참 이런 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거든. 그럼 아까 1번부터 4번까지를 봤더니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럼 5번은 원칙적으로 이거 X라고 봐야 됩니다. O라고 봐야 됩니다. O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1, 2, 3, 4번을 다 봤는데도 답이 없잖아. 그러면 의도는 이런 의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는 작년 30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상한 거 맞아요. 이상한 거 맞아요.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불변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고 푸시면 됩니다. 네, 또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이란 말 자체가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출제자 의도는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완전 탄력인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의 신청을 작년에 좀 했으면 될 텐데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소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네. 그거 제가 서울대 홈페이지에 봤는데 서울대 이중구 교수라고 있거든요. 그 이중구 교수가 그 경제학과 카페 내에서 질문 올린 답에도 보면 그럼 답을 해놨어. 불변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대면 깔끔할 텐데 했는지 모르겠어. 네, 일단 네, 고맙습니다. 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정권론. 자, 부동산 정권론인데요. 첫 번째, 저당의 유동화입니다. 저당 유동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봤는데 답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한참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빨리 결정을 해버리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오류가 있거든. 근데 그 오류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봐도 답이 못 찾겠다. 그럴 때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니. 그건 아슬아슬한 거. 우리 아슬아슬하게 시험장 가면 안 돼. 우리 개론 항상 70점 이상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내가 시험장에 불안한 상태로 간 거야.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게. 그런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전체를 해봤자 40문항 중에 한 문제 있을까 말까야.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야. 네. 패자는 말이 없어. 패자는 말이 없어. 네, 저당의 유동화. 네. 전에도 설명 몇 번 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보셨나 보네. 다 잘하셨어요. 자, 홍길동이라는 차입자가요, 울산은행에 가서 10억을 대출받았어요. 주택을 담보로 하고. 네. 여기서 주택을 담보로 했다는 게 저당이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네. 장기입니다, 장기. 자, 그러면 은행은 이제 홍길동이라는 차입자에게서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화가 잘 되는 거예요?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금화가 잘 안 되죠. 현금화가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고정성이라고 그래요. 고정성. 현금화가 잘 되는 걸 유동성. 현금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20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계속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을 받아서 대출해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맞아요? 그래서 은행은 이 고정적인 이 저당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금성을 좀 높게 만들어 볼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와 관계되는 제도가 저당의 유동화예요. 자, 그래서 은행은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누가 갖고 있어?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을? 은행이 갖고 있잖아, 지금. 홍길동한테 이걸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홍길동이 돈을 안 갚으면 주택을 처분해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돈은 없지만, 20년을 기다려야 되게 돈은 없지만 이 권리는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권리를 어떻게 한다? 매각을 한다. 매각. 그럼 이걸 사주는 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유동화 전문기관이라 그러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리금 수취금과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MBS를 발행한다고 그랬죠. MBS를 발행해요. 이 MBS를 우리가 주택저당증권이라 그럽니다.
그럼 MBS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이 MBS를 구입해 주죠. 구입해 주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구입한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또 울산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또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으면, 만약 이런 게 없어. 그럼 은행은 대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홍길동한테 대출해 준 돈을 다 받아가지고 또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게 있으면 이 원리금 수준과 저당권을 팔아버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돈을 주겠죠? 그럼 대출을 계속 해줘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어떤 돈, 이 사줄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겁니까? 정권을 발행해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계속 금융기관에 있는 저런 돈들, 채권들을, 저당 채권을 이렇게 사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계속 은행은 어떻게 돼요? 대출을 계속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저당 유동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당 유동화. 오케이? 그럼 이 저당 유동화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구조 자체를 물론 당연히 아시면 좋지만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첫 번째, 이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 형성되는 이 시장을 뭐라 불러요? 1차 저당 시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전문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이 시장을 뭐라 부른다?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책에도 교재를 보면 할 건데요. 그 다음에 1차 저당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성격. 2차 저당 시장에 성격이 있어. 나중에 교재에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당의 유동화를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점들, 저당의 유동화의 유용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용성. 그리고 아까 MBS를 발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MBS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MBS의 종류. 이런 것들이 우리 저당 유동화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자, 저당 유동화 제도.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줄 하나 쳐볼게요. 신용창조수단. 이걸 우리가 신용창조라 그럽니다.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권의 유동화라 한다. 저당이 유동화되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부동산 금융재원을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대출해 줄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맞아요. 내가 지금 은행을 설립할 때 30억밖에 없어서 30억. 내가 30억 가지고 은행을 설립했단 말이에요. 자, 30억 대출해 줬어요. 그럼 돈 하나도 없지? 그럼 은행 문 닫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한다? 30억을 빌려주고 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원리금과 저당권을 갖고 있다,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팔아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한 28억이 또 들어왔어. 그럼 얘가 또 대출 또 해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 또 28억은 채권이 생기잖아. 또 팔아버려.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출해줘. 그러면 지금 대출 금액이 30억 플러스 28억, 총 58억을 대출해주고 있죠, 내가. 그럼 이런 식으로 대출해주다 보면 대출 채권 자체가, 대출 금액 자체는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는 이분한테만 30억을 빌려줬는데 이분한테도 28억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지금 두 명한테 58억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든지 둘째 치고. 맞습니까? 이처럼 저당 채권 자체가 무한히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온다? 내 걸 사준 사람이 정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정권을. 그럼 정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그 정권을 샀겠죠. 그럼 그 투자자들의 돈이 은행을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있는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자, 그 밑에 391페이지 보세요. 1차 저당시장이네요. 자, 1차 저당시장은 수요자 홍길동입니다. 차입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인데요. 자, 1번에 거기 옆에 저당이 설정된다, 저당이 형성된다 보이세요? 네, 그 줄치고 별표입니다. 1차 저당 시장은 저당이 설정되거나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이때 1차 저당 대출자들은, 1차 저당 대출자가 누굴까요? 은행이란 말이야.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보유해도 되죠? 은행에 돈이 충분하면 굳이 안 팔아도 되잖아요. 안 팔아도 되잖아.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은행은 반드시 팔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보유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여유가 있는데 왜 팔아요? 넘겨봅니다. 자, 2차 저당 시장인데요. 거기는 보니까 대출기간이라고 돼 있죠? 이 대출기간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이 대출기간은 사실은 보통 우리 은행을 얘기할 때는 1차 대출기간이라 그러고요. 얘를 2차 대출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출기간은 2차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아마 까다롭게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저당 대출기간과 그 가운데 유동화 중개기간이라 되어 있죠. 저당 대출기간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구성되는 시장이다. 네, 요거가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차 저당 시장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홍길동하고 관계없어. 홍길동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저당을 유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꼭 알아둡니다.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걸 샀잖아요. 샀죠? 그러면 꼭 전부 다 MBS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발행해야 된다. X다. 전부 다 팔아야 된다. X다. 보유할 수도 있다. 보유할 수도 있다. 자, 우리 교재는 이게 좀 딱 부러지지 않았어요. 적을게요. 1차 저당 시장은요. 1차 저당 시장은 제가 전에 필기 다 해드렸는데 저당이 저당이 형성되는 시장이라 그랬죠. 네, 중요해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이 매매되는 시장이에요. 매매, 사고 파는 시장.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저당이 매매되는 시장이다. 1차 저당 시장을 자금 대출 시장이라 그럽니다. 자금 대출 시장. 2차 저당 시장은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는 무관하다.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3번에요.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나와 있죠. 제가 전에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냥 딱 기억을 하세요. 1차 저당 시장 수익률, 2차 저당 시장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요거 전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린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이유 설명이 아무 의미 없이 시간 허비할 뿐이야. 결론을 기억합니다. 이게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돼야만 저당 유동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나와 있죠. 별표하세요, 그거. 물어볼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잘 안 물어봤다. 하지만 물어볼 수 있다. 별표해 놓는다. 별표. 이 1차 저당시장 수익률을요, 출제자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쓸지도 몰라요. 대출 금리.
홍길동이가 은행에 대출 받았잖아. 이때 금리를 우리가 1차 저당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대출 채권의 금리예요. 대출 채권 이자율. 2차 저당시장 수익률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MBS 수익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이 알아둡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1차 저당시장 금리 이렇게 돼 있죠. 2차 저당시장 금리가 돼 있잖아요. 2차 저당시장 금리를 MBS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재 밑에 보니까 또 그렇게 적어놨네. 원 대출 채권 수익률, 대출 채권 수익률, 저당 담보증권 수익률. 저당 담보증권이 MBS거든. 네,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저당 유동화의 효과 나오죠. 제가 아까 유용성, 저당 유동화 유용성을 얘기하거든요. 자, 1번에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간접적 장기적으로 기여한다고 참고로 보시면 되고, 2번 별표. 대출자들은, 대출자가 누굽니까? 은행이잖아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수요자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그 밑에 표 보세요. 박스. 박스에 금융기관 보세요. 금융기관. 대출 여력 확대돼 있죠? 네. 자, 그 말은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된다?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이 유동화라는 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성을 유동성으로. 이게 유동화야. 두 번째,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는 거는 유동성이 증가한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는요,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유동성 그러면 증가고요. 유동성 위험 그러면 뭐라고요? 감소해요. 그걸 우리가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화. 자, 그 다음에 자, 홍길동이한테 울산은행은 2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기성 자산이거든. 근데 이걸 팔아버리고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이걸 유동화라 그런단 말이야. 유동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장기성 자산을 무슨 자산으로? 단기성 자산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일단 같은 말이에요. 유동화의 의미가. 그러면 저당 유동화란 단기성 자산을 장기성 자산으로 대체하는 거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네. 4번에 보세요.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성 자산을 단기성 자산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유동화는 장기성을 단기성으로 바꾸는 거야. 잘못됐어, 표현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고정이라는 게 장기고요. 단기가 유동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4번을 장기를 단기로 대체한다. 바꾸세요, 글자. 네. 자, 박스에 보시면 수요자 보세요. 수요자가 시험 예전에 나왔어요. 차입의 기회가 확대되고 소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그 말은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 증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 말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395페이지에 보시면 ABS라는 게 나오죠. 찾았어요? 네, ABS. 자, ABS는 자산담보부 정권이라 그래요. 자, 이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MBS 있잖아요. 이 MBS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가지고 발행하는 정권이야. 그래서 주택 저당 정권이라 그래.
그 MBS는 그 담보가 되는 물건이 뭐라고요? 주택이야, 주택. 자, 그런데 보세요. 주택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외제차 회사예요. 외제차를 판매한 회사예요. 그래서 외제차를 할부로 팔고 있어. 할부로. 10년 할부로. 차값이 한 10억씩 이렇게 하니까 10년 할부 매출을 팔았단 말이야. 차를 한 200대를 팔았어. 10억짜리 차를. 그러면 한 2천억 됩니까? 2천억 되잖아. 10년 할부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차량 매각 대금을 다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을 기다려야 되죠. 장기성입니까? 단기성입니까? 장기성 자산이죠. 고정성입니까? 유동성입니까? 고정성이죠. 1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난 지금 당장 돈이 돌아야 돼. 차는 냈다 다 팔아놨는데 돈이 안 돌아, 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지금 내가 그 사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까? 네. 할부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네. 채권은 자산이거든요. 그럼 이 자산을 팔아버리는 거야, 내가. 그럼 내가 300억 중에서 다 팔아도 되고 돈이 급하면 한 100억 정도만 팔아. 무슨 말 알겠어요?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얘처럼 누가 사줘, 채권을. 그럼 나한테 100억을 내 팔았으면 한 98억 정도가 들어오겠죠. 그럼 내가 급한 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할부 매출 채권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유동화 전문기관으로 넘어갔죠. 그럼 유동화 전문기관은 이걸 나한테 왜 사줬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앞으로 할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할부금 그것 때문에 사준 게 아니야. 얘들 이걸 가지고 정권을 발행해. 정권. MBS 발행하듯이. 그러면 정권을 발행할 때는 할부 매출 채권에서 들어오는 돈보다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정권을 발행하겠죠. 그러면 그 정권을 산 사람한테라도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자 뭐로 줘요? 할부대금 회수해가지고 이자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들은 그걸 가지고 정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발행하는 정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BS라고 그래요. 그럼 이 ABS에서 발행하는 ABS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 아니고 모든 자산, 모든 채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리스 채권, 할부 채권, 미수금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ABS가 있고 MBS가 있어. 자, ABS는 모든 자산을 담보가 되는 게 모든 자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자산. 그런데 주택저당증권은 뭐가 간다? 주택저당 채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택저당 채권. 자, 그 다음에 유동화 중개기관 또는 유동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자, ABS는요 유동화 전문기관 중개기관이 실체가 없어요. 명목상 회사예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없어. 페이퍼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야. 근데 MBS에서 유동화 전문기관은 누가 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거든. 맞습니까?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명목상 회사입니까? 실체상 회사입니까? 실체가 있지, 얘는. 자, 그 다음에요. ABS와 MBS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요. 근거 법률이 달라. 자,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합니다.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발행해요. 근거 법률이 달라요. 근거 법률이.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이 둘 다 부채정권이에요. 무슨 정권이라고요? 부채정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자 주는 거야. 이자 주는 거야. 이 둘은 무슨 정권이다? 이 기업 부채정권. 그래서 부채금융에서 나왔잖아요. 부채금융, MBS, ABS, 부채금융, 부채정권.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ABS가 있어. ABS는 모든 자산, 모든 채권을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MBS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이 MBS는 우리 서민관광계되는 주택담보를 가지고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발행하는 증권이야. 그래서 이건 법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별도로 하고 있는 거야. 별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밀접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MBS를 빼면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건 ABS인데 이거는 유동화 전문기관이 실체가 있는 회사가 아니고 명목상 회사고 근거 법률도 다르다. 됐나요? 자, 그럼 ABS는 MBS와 근거 법률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달라요. 유동화 전문기관, 중개기관의 형태도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작년에 30회 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나왔어요. 처음 나왔죠. 처음.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해봤자 다 잊어먹으니까 시험지에 좀 한두 달 남겨놓고 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아시겠죠? 지금은 넘어가셔도 되고. 이 법률 저런 게 시험에 너무 어려워요. 작년에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ABS 말씀드렸습니다. ABS. 자, 보시면 ABS 동그라미 1번에 자산담보부 증권이란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보유하는 각종 채권 다 될 수 있어요. 주택저당 채권, 신용카드 채권, 기계리스 채권, 뭐 할부매출 채권 다 될 수 있어. 그 현금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근데 요 안에서 ABS 안에 특히 주택저당 채권만 가지고 발행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자? MBS라고 부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저당 채권이 유동화의 대상이 될 때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MBS라 부르자. 그래서 ABS가 MBS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396페이지에 ABS와 MBS를 비교하는 게 나와요. 자, ABS는 보시면 ABS 양가로 이번에 기업의 형태 보세요. 특수목적회사 SPC 돼 있습니까? 네, 그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라는 뜻입니다. 특수목적회사는. 특수목적회사는 다 명목상 회사야. 이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회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ABS를 발행을 했죠? 그럼 해산입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돼 버려요. 명목상 회사다. 특수목적 회사, 명목상 회사. 그리고 근거 법률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 돼 있죠? 자, 근데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실체가 있죠. 그리고 근거 법률이 뭡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다. 그러니까 ABS 모든 자산, MBS 주택저당채권, ABS 명목상회사, 특수목적회사,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실체가 있는 회사. 근거 법률 다르다. 됐죠? 네,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397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 정권에 보시면 지분정권이 있고 부채정권이 있잖아요. 자, 지분정권은 지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정권을 뭐라 부를까요? 지분정권.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주식이에요. 주식. 부채정권은요,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정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채권이야. 채권. 그리고 MBS, ABS. 자, MBS, ABS는 부채정권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신디케이트와 조인트벤처는 우리가 정권은 아니죠. 보통 지분금융이라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MBS 주택저당정권 나오죠. 주택저당정권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류. 자, 중요하다. 이거 다 지금 알고 계시죠? 원리가 수익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그거 알고 있죠? 그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당연히. 자, MBS의 종류인데요. 네 가지가 있죠. MPTS, MBB, MPTB, CMO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은행은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다 팔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정권을 발행해요. 이때 정권을 발행하게 되는 근거를 우리가 보통 기초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근거로 해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발행할 때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취권도 네가 가지고 가, 저당권도 네가 가지고 가, 이렇게 발행하는 게 뭐예요? MBTS란 말이에요. 원리금 수취권이나 저당권은 못 주겠어. 그냥 니는 우리가 준 이자만 받아. 이게 뭐예요? MBB예요. MBB.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인 니한테 우리가 팔 수 있는데 저당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MPTB입니다. CMO도 그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발행하는 게.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하고 저당권이 있는데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MPTS예요. MBB는 둘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MPTB와 CMO는 투자자와 발행기관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 이거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꼭 아셔야 돼요.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럼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뭡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홍길동이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갚겠죠. 그럼 그 원리금을 투자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원리금 수취권이라 그래요. 그럼 홍길동이 만약에 돈을 빨리 갚아버리잖아요. 조기 상환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수익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원리금 수취권은 조기 상환 위험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럼 MBB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 뜻이다. 저당권은 뭡니까? 제가 돈을 안 갚을 때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저당권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관계 있다. 채무 불이행 위험. 그럼 MPTB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딱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MPTS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가지고 있죠. 네. 모든 위험도 누가 다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잖아요. 지분형이라 부른단 말이야. 지분형. 근데 MBB는 권리도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위험도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그냥 이자만 받아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하고 형태가 똑같아. 채권형이야. 이 둘은 뭐라 부른다? 혼합형. 오케이. 그럼 시험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MPTS는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맞아요? 네. MBB는 모든 위험을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MPTS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도 높다. 이런 뜻이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대화가 되잖아, 지금.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방금 또 설명해야 돼. 자, 1번 이체증권인데요. 자, MPTS를 이체증권이라 그래요. 자, 이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 영어를 다 얘기해줘요. 영어가 이렇게 반가울 때는 없어요, 별로. 영어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영어로 얘기 안 한 적이 있어요. 영어를 적어줘야 되는데 왜 영어를 안 적어주는 거야? 막 이체증권이라고 나왔어. 이체 채권이라고 또 나와. 뭐 주택저당증권이 나와. 영어가 없어, 영어가. 그럼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자, 앞으로 정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S로 끝납니다. 세큐리티 약정. 채권으로 나오잖아요. B로 끝나요. 반대 약자죠. 그러면 자, 이체증권이라는 게 S로 끝날 거 아니에요. S로 끝나는 게 MPTS하고 여기서는 이거 MPTS밖에 없죠. 맞아요?
MBS도 있지만 이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패스스루 약자거든. MPTS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체 채권은 B로 끝나잖아요. 이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MP는 들어가거든. 이게 MPT가 들어가, PT가. 그러니까 MPTB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저당 정권, 정권으로 끝나니까 뭐겠어요? S로 끝나겠죠? 이건 MBS를 얘기해요. MBS. 그럼 우리 MBB 있잖아.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397페이지 봐보세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나왔지? 그럼 뭐로 끝나요? 채권으로 끝나죠? 그럼 이거는 뭐로 끝날까? B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BB입니다. 이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PT가 들어가야 되고. 무슨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이체 정권 그러면 MPTS. 이체 채권 그러면 MPTB. 이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나오면 걔는 MBB. 주택저당 정권 그러면 MBS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로 시험에서는 영어 다 적어줍니다. 적어줍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자, 이체정권 볼게요. MPTS. 지분형 MBS라고 돼 있죠? 지분형 동그라미 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 투자자. 동그라미 3번. 발행기관은 원리금 지급을 보정하고 투자자는 무슨 위험을 부담한다?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조기상환 위험. 자,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5번 보세요. 투자자의 수익이 어때요? 높고 위험도 어떻다? 크다. 자, 매월 단위로 원금 가이자를 만들고 매월 단위 동그라미 매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밑에 하나 적을게요. 뭘 적느냐면 자, MPTS는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홍길동이가 원리금을 갚잖아요. 그럼 이 돈이 그대로 이게 투자자에게 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적으세요.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이 그 현금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MPTS 투자자는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액에 수익을 의존합니까? 의존하는 게 아닙니까? 의존하고 있죠. 얘가 안 주면 못 받아요. 그게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MBB는 홍길동이가 원리금을 주든 안 주든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이자를 계속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럼 MBB는 현금 흐름이 연결됩니까? 현금 흐름이 단절됩니까? 단절돼. 현금이 다른 현금 흐름이야. 좀 MBB 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MBB입니다. MBB는 1번에 보면 채권형 MBS라고 그랬죠. 채권형.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모두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래서 발행기관이 만기전 변제 위험이 뭔데? 이게 조기상환 위험이거든요. 만기전에 변제했다 조기상환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다 부담해. 발행기관이.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저당 대출자와 투자자 간에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된다.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되지 않아.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저당 채권에 대한 무슨 원리금이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원리금이라고 돼 있죠. 현금 흐름이 다르다고. 현금의 성격이 달라. MPTS는 새로운 원리금이 아니야. 현금 흐름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MBB는 주로 6개월 단위로 지급해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넘겨보시면 투자자의 수익이 낮고 위험이 낮다. 투자자는 6개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받는다.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 단위로 받아요. 자, MPTB 보겠습니다. MPTB는 혼합형이라고 돼 있죠. 혼합형.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조기상환 위험 투자자가 부담하죠. 자, 여기 봅니다. 우리는 굳이 콜방어를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이걸 알면. 자,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경우 한번 봐보세요. MBB 빼고 MPTS, MPTB, CMO는
조기 상환임을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콜 방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우리가 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MBB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기관이. 그 말은 콜 방어가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콜 방어는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을 하니까 콜 방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콜 방어는 뭐만 돼요? MBB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CMO예요. CMO. 자, 동그라미 1번에 보겠습니다. CMO도 당연히 혼합형이고요. 줄칠게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그럼 이 CMO는 뭐냐면 다계층 저당증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계층 동그라미 하세요. 다계층. 다계층이라는 말이 나오면 CMO예요. 다계층이라는 말이 나오면 CMO야. 그럼 이 CMO는 뭐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사가왔잖아요. 이때 MBS를 발행할 때 만기나 이자율 같은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파는 방식이에요. 상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만기하고 이자율을 다양하게. 그래서 다계층 저당증권을 얘기할 때는 그 옆에다가 거기 양가로 4번 옆에다 이런 말을 적어두세요. 다양한 동그라미 딱 하고 만기 이자율 자, 그냥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저당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한 후 이 그룹을 우리가 트렌치라 그래요. 트렌치 동그라미. 트렌치라는 말이 나와도 CMO예요. 트렌치라는 용어가 나와도 CMO야. 트렌치별로 만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다. 이자율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이하다. 원금 지급 순서도 다르다. 다 다양해. 다 달라. 그걸 트렌치라 그래.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유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다. 이자율이 다양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인데요. CMO의 경우도 각 트렌치의 조기 상환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해. 그러니까 MBB 빼고는 원칙적으로 조기 상환임을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다 부담합니다. 자, 그런데 7번에 볼게요. 동그라미 7번. 마지막 트렌치 Z 트렌치라 그래요. 이 Z 트렌치는 다른 사람들이 원금 과제를 다 받아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받아가는 순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Z 트렌치 안에서는 콜 방어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밑에 즉 CMO의 경우 줄칠게요. 장기 투자자 줄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얘는 Z 트렌치 같은 경우는 콜 방어 가능하거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MO 원칙적으로는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Z 트렌치 또는 장기 투자자들에 한해서는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초과담보예요. 초과담보. 자, MPTS 한번 볼게요. 자, MPTS는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투자자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그 말은 발행기간은 위험이 있다 없다? 발행기간은 위험이 없죠. 발행기간은 위험 부담이 없어요. 없죠. 자, 조금 전에 홍길동이가 10억을 빌렸잖아요. 그러면은 저 10억을 가지고 MBS를 발행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억을 가지고 발행을 해요. 그럼 10억을 가지고 MPTS를 10억을 발행했어.
MPTS 발행. 대출 채권 얼마입니까? 대출 채권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러니까 MPTS를 10억 발행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MPTS 같은 경우는 조기 상환을 해버린다든지 돈을 미리 갚아버리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돈을 또 안 갚아. 채무를 불이행해. 그러면 발행기간은 위험이 있어 없어? 위험이 없죠? 그 말은 대출채권 10억을 전부 다 발행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위험이 없으니까. 똑같이 발행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느냐? 초과 담보가 없다. 초과 담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막 MBB야, MBB. 자, MBB는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기관이 부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억을 다 발행했다고 해보자. 근데 홍길동이가 돈을 갚아버리네. 홍길동이가 돈을 안 갚네. 그렇더라도 발행기관은 투자자한테 이자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발행기관이 모든 힘을 부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발행기관은 10억을 다 발행하려고 할까요?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7억밖에 발행을 안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3억의 차이가 나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초과 담보라 그래요. 그럼 MBB는 초과 담보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초과 담보는 발행 기간의 위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초과 담보는 누구의 위험 때문에? 그렇죠. 발행 기간 위험과 관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발행기간이 위험이 없어? 그럼 초과담보 필요 없지. 발행기간이 위험이 있어? 그럼 초과담보가 필요해. 그럼 발행기간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초과담보는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럼 MPTB도 발행기간이 위험을 일부 부담하죠? 그럼 MPTB도 초과담보 필요하겠네? 그러면 MPTB의 초과담보가 클까? MBB의 초과담보가 클까? MBB가 크죠.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딱 정리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 초과담보는 발행기간의 위험 때문이야. 이걸 딱 정리해두면 딱 해결이 돼. 초과담보는 발행기간의 위험 때문이야. 그럼 MPTS는 발행기간의 위험이 없죠? 초과담보 필요 없어. 근데 MBB와 MPTB는 발행기간이 위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초과담보가 필요해. 그런데 MBB가 발행기간 위험이 더 크니까 초과담보가 더 많이 필요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MBS 발행해 가고 대출채권이 같다는 뜻이고, 초과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MBS 발행액이 채권 총액보다 작다는 뜻이죠. 이제 교재 봅니다. 아까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제가. 자, 교재 볼게요. 397페이지입니다. 자, MPTS 보겠습니다. 자, MPTS. 이체증권의 동그라미 4번이에요. 초과담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 초과담보가 없어.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주택저당채권의 총액과 MPTS 증권의 발행액이 어떻다? 같다. 됐어요? 자, 그런데 MBB 한번 볼게요. MBB. 네, 넘겨봅니다.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초과담보를 확보한다고 돼 있죠? 초과담보가 필요해. 초과담보가 필요하다는 말은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이 MBB 발행액보다 크다. 반대로 얘기하면 MBB 발행액이 주택저당채권 총액보다는 어떻다는 겁니까? 작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럼 MPTB도 초과담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MPTB는 MBB보다 발행액이 많으므로 초과담보물은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작지. 왜? 발행기한 위험이 더 작으니까. MPTB는 초과담보를 하지만 MBB보다는 초과담보가 크다 작다? 작아요. 그래서 이 초과담보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요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가 네, 이제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